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이번 달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요. 미국의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이 속속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투심이 매우 악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부 고용 지표가 개선됐더라도요. 불안감을 말끔히 덜어내기는 좀 힘이 부족한 모습이죠. 그렇죠. 사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내일, 오늘 밤 늦게 이제 나오겠죠. 이제 미국의 8월 고용 지표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서 발표가 되는 오늘 새벽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이라든가 어제 나왔던 미 노동 통계국의 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내용이 크게 좋든 나쁘든 간에 결정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임자가 나와야 되죠. 그 임자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당장 우리 시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음 주,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이 뉴욕 시장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결국 시장의 가장 큰 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표 부분들이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심지어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그 가파르기가 어느 정도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보시면서 너무 이 투자 심리, 이 멘탈 관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장 금요일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켜보는 마음으로 우리 시장을 오늘 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구간의 주요 이슈들 짚어주실 텐데요. 오늘 역시나 좀 파란불 킨 섹터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 이앵커 바지 색깔처럼. 그러니까 빨간색을 입었어야 되는데 짚어주시죠. 가보겠습니다. 네. 예, 웃으면서 왔습니다만 저도 오늘 화면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대부분의 섹터들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죠. 일단 딥페이크, 보안, STO, NFT까지 다 오늘 모두 이제 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패키지로 다 오늘 좀 좋지는 않고요. 그동안 좀 좋았는데 지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도 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외신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조금 굉장히 좀 좌파적인 스타일의 정책들에서 이제 조금 더 우파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군요. 결국 이제 지지 세력, 중도 우파들을 이제 가져와야지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에 좀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내용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특히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 내용들은 기사들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팔로우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죠. 화장품, 전선, 조선, 2차 전지, 반도체, XR 좋지 않고요. 원전은 역시 체코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딴지 걸기 이 부분이 계속 아직까지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뭔가 확실하게 이 계약이 돼야 이 부분은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자, 그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자율주행하고 통신 열폭주 세 개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이제 이 자율주행과 통신 열폭주 이 세 섹터를 중심으로 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양자기술, 유가, 그다음에 오늘 금융주들도 오늘 좀 좋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좀 그렇고요. 2차 전지주도 어제까지만 해도 LG 엔솔하고 삼성 SDI 같은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대장주들, 대형주들은 좀 괜찮았는데 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런 소재주들은 조금 주가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이제 2차 전지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들도 좀 오늘 쉬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좋은 쪽 위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율주행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오늘 사실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윤 대통령 얘기도 좀 먼저 잠깐 살펴보고 잠시 후에 테슬라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얘기를 좀 살펴보면
광주시를 자율주행 모빌리티 중심 지역으로 삼겠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적인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광주는 지금 그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캐스퍼 공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예전에는 이제 기아차의 이제 공장도 있고요. 그 인근에. 그러다 보니까 광주 지역이 이제 뭔가 이제 그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일종의 클러스터의 지역으로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좀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서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광주의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라는 게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5년간 5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적인 이슈가 되겠고 테슬라 얘기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아주 소폭 뭐 강보합 정도로 이제 그나마 모습을 보였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유난히 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4.9%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가 이제 AI 로드맵을 공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완전 자율주행 12.5.2 버전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내년 10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13 버전을 공개하겠다.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중국과 유럽에서 FSD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의 승인을 지금 신청을 했고 대기 중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오늘 테슬라를 주가를 크게 급등시켰던 이유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M7 중에서 유일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상한가고요. 라닉스, SOS랩,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인포뱅크 이런 회사들이 좀 오늘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라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 번째 있죠. 여기는 레이더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SOS랩이 라이다를 만드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라이다 기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좀 내려가 있는데 통신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사실 통신주는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사실 이게 매력적이거나 되게 막 그 변동성도 좋고 이렇게 재미가 있는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올 상반기 때도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1년에서 장이 굉장히 좋을 때 사실 통신주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사실 통신주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특히 이제 SK텔레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통신주 느낌보다는 약간 AI 관련주 느낌으로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KT도 굉장히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이런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의 통신주가 이제는 AI주라는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첨단 느낌으로 좀 변모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내 통신주들의 요즘 나타나는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들에 대한 보는 시각은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올드한 느낌에서 이제 AI를 입히면서 AI 기술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단순히 통신주 이상의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관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심플하네요. 딱 3개만 있으니까. SK텔레콤 1,000원 오르고 있고 KT도 100원 정도 지금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SK텔레콤이나 KT 이 차트로 한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8월 5일에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 먼데이 날 그 이후로 반등한 그 흐름을 보시면 다른 뭐 어떤 그 업종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우상향 이 곡선이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폭주 어디가 있나요? 이제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긴 했네요. 저 밑에 있습니다. 열폭주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결국 오늘 이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이미 예고가 됐었던 거죠. 오늘 발표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일단은 배터리와 충전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결국 이게 이제 재료의 어떤 소멸 쪽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앞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 이런 식의 증시 경원이 이 배터리 안전 관련주, 열폭주 관련주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될지 다음 주에 이제 판가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일단 열폭주 관련주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 1,130원 오르고 있고요. 민테크는 배터리 검사 진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한빛레이저, 이 한빛레이저는 열폭주 관련해서 항상 좀 앞머리에 상승폭이 좀 컸던 회사 중에 하나죠. 오늘도 500원 넘게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드 위즈라고 네 번째 있는 회사는 에너지 데이터 테크 전문 업체고, 이렇게 TKG, 애강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회사들 주가가 좀 오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전체 화면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불과 한 5분여 사이에 자율주행과 통신, 열폭주 등 아직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업종들, 섹터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긴 합니다. 네, 오전장부터 사실은 주가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제와 비교하면 반대 현상입니다. 어제는 오전장이 좋았다 오후장에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하락세로 돌아선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오전장부터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후장 들어가서 좀 반등을 할지 여부를 또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다음 주 한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연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추석 연휴 때까지는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특히 수급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이제 종목 얘기 자세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많이 내려요. 네.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도 당연히 보고 왔지만 네네. 이렇게 심각할 정도인가 싶게 내리거든요. 네네, 일단 시장 좀 맞습니다. 진단해 주세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쌍바닥 구간을 한 번 더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코스피 200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코스피 200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라인은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이었어요. 자, 이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지금 저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위에서 지금 현재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제가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그림을 그릴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이 나면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충분히 열려 있긴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또 W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위에 있는 368포인트까지 코스피 200 지수 기준입니다. 그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밑으로 내려온다면 326.4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라인들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400 정도 되는 기준이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고 조금의 하락을 더 시연한 다음에 네, 맞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흐름을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글쎄요,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우선 우리 종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섹터가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거의 네, 대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보는데 그 가운데 일단 빨간불 켠 쪽을 보면 AI 쪽 네.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관련이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한번 보려고 하면 네. 제일 먼저 우리 미국 시장에 나스닥에 있는 테슬라를 한번 네. 봐야겠죠. 자, 테슬라 그래프를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마켓 나우 이후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법칙이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이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반등 나온 구간이 어디서 반등이 나온지도 지금 보이실 겁니다. 자, 일본 고점 기준으로 요 일본 고점들 라인들을 뚫으면서 W자 역회된 숄더를 그린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현재 그림에서 어떤 또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라인들, 일본 고점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서 나중에 그 라인을 지지선 삼고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위에 올라갔다가 지금 위에 있는 일본 고점들하고 연결된 이 동그라미 친 이 일본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그 라인을 어제 테슬라가 딱 찍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따라가실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정 시에 매수를 잡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딪혀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올라간다 해도 오늘 장에 매수를 잡으셨는데 오늘 테슬라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건 또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왼쪽에서 계속 연동되어 오던 그 라인들이 있어요. 이 파란색 추세 지지선하고 그대로 연동이 된 라인이 오늘자 기준으로 242불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따라가셨다가 만약에 나스닥 지수 테슬라가 위에 있는 저항선 242불을 찍고 음봉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 장은 또 내일 또 자율주행 관련주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네, 우리 테슬라 통해서 우선 점검을 해봤고요.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라이콤인데요. 이 종목 꼽아주신 이유는요? 자, 이 라이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지금 저항선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항선을 찍고 지금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양봉으로 올라가던 그런 그림이었는데 저항선을 찍고 지금 빠지는 그림이에요. 그렇네요. 어디 네. 저항선이냐면 이쪽 고점, 일본 고점들 라인하고 왼쪽하고 또 그대로 연결되어 오던 그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지금 찍고 빠지는 그런 형국인데 라이콘 같은 경우에도 법칙이 있죠. 자, 일봉상 보면 요 라인들, 일본 고점들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저항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다시 이런 식으로 지지선 삼고 다시 올라간 그림이 마련이 돼요. 다시 뚫고 내려오면 이 추세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그 라인인데 오늘도 그 라인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른다고 해서 라이콤이나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추격해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자, 그 조정 시에 나올 수 있는 이 라인이 밑에 있는 일봉상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빨간색 추세 지지선입니다. 자, 그 라인 수치가 오늘 기준으로는 3,750원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자, 내일 기준 같은 경우에는 3,700원까지 또 빠지는 그런 지지선이 우하향 지지선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시에 차라리 수령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그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매수 한번 보시는 그런 전술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의 대표 종목들이 지금 테슬라처럼 이렇게 위에 저항선을 맞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한 종목 더 네. 보면서 네. 살펴주세요. 자, 한 종목 네. 제가 더 가지고 나온 게 SOSLAB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예. 저항선을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저항선 찍고 빠지는 종목이 많은데요. 고점 대비 좀 빠졌죠. 자, 근데 이 SOSLAB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저항선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SOSLAB도 마찬가지 추세선 법칙이 있어요. 자, 이 법칙을 보면 네. 이 고점 라인,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저항을 삼고 있다가 그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반등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구간이 일봉상 이 연두색 지지선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라인하고 연결된 일봉상 그 추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한 번 더 나왔다가 다시 한번 도전을 했던 그런 그림인데 뚫고 올라가면서 이 라인을 지지선 삼았습니다. 원래 저항선이었는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현재 오늘자 일봉만 보면 일봉 저항선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뚫었죠. 자, 그 라인이 어디냐면 자, 8,930원 라인이었는데 그 라인을 뚫었습니다. 만약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일봉이 하나 더 생겨서 요 라인 8,900, 요 라인이 지금 9,000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 라인을 지지선 삼고 올라가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 1,850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같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SO와 SLX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일봉이 생겨서 9,000원대 라인, 추세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 위에 있는 1,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일 정도에는 매수를 한번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하락의 기운인 짙은 장세 속에서도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폭은 조금 둔화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이제 빨간불을 켜고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간밤에 이제 테슬라에서 AI 로드맵 발표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민생토론에 참여해서 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이 전해지면서 연동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 이 흐름 꼭 참고하시면서 전략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보는 종목들이 또 열폭주 관련주 그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런 라인들 지선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빛 레이저를 제가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도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요. 자, 한빛 레이저가 지금 열폭주 관련주 중에서 올라간다 해도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삼을 라인이 어디고 위에 있는 올라간다면 저항선 라인이 어디인지도 한번 알아보면서 기다리는 매매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한빛 레이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이 단기 저항선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그대로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지지를 어디 쪽을 지지를 삼았냐면요. 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기존의 단기 저항선들 역할을 하던 것을 뚫게 되면 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추세선을 보시면 3, 4일째 계속 지지를 하고 올라간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지지를 한다면 이 라인에서는 원래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되겠죠. 자, 근데 현재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일봉상 보면 또 법칙이 있습니다. 계속 이쪽 일봉 저점 라인들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간 그런 그림이 마련이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 조정을 준다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는 전술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5,420원 정도 되지만 내일자 같은 경우에는 5,600원서부터 5,50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에 지금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 조금 더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등락폭이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따라 들어가시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 잡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점을 두고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한 8,1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시면서 홀딩 전술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열폭주 회자 되면 꼭 언급이 되는 이 그리드 위즈는 어떤가요? 네. 자,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등락이 많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런 종목을 또 잡으시는 경향이 많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크게 올라갈 때 잡으셔서 물리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아프신 상황이 되죠. 자,
자, 삼성전자나 이런 다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등락폭이 이렇게 크지 않지만 이런 신규 상장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등락폭이 많이 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추격 매매를 하시더라도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하고 저항선 라인은 어딘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지선하고 저항선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라인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밑에 있는 상장하고 얼마 후에 그 라인들 저점 라인들을 형성한 구간이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화살표 친 구간인데 그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선을 작용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 투자자들이 매수를 잡아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은 찍으면 일단은 한번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매수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 라인들, 이 일봉 고점 라인들을 찍었을 때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인데 일봉이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한번 그 지지선을 갭으로 올라오고 나서 추세선을 지지선 삼아서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 마련이 되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그 라인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매수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매수점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으로 보면 24,600원이 되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다시 조정이 나와서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선 같은 경우에는 24,400원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24,400원 라인을 찍을 때 한번 매수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은 무조건 이게 등락이 크니까요. 손절은 무조건 8% 정도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목표점은 파란색 저항선이 한 37,000원, 네, 정확히 37,000원이네요. 37,000원 라인을 목표로 두고 보시고 찍고 나서 내려올 경우에는 다시 매수로 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더 밑에 있는 지지선, 이 지지선이 우하향 지지선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들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레이드 위즈 가격 전략 살펴봤습니다. 24,400원 선에서 24,600원 선 매수 가능한 가격대로 봤고 목표가 한 37,000원 선 정도로 설정을 했네요. 하락 쪽에 있는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시장이 밀려서 더 크게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네네. 되는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오늘 좀 큰 버블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과 9월 10일 날 또 TV 토론회가 좀 마련이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일부러 여기 있는 세력들이 한번 밀어서 한번 개미들을 털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또 그렇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제가 에머리츠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진정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라고. 자, 미국에서 재배와 그리고 유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고요. 자, 그렇다면 에머리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여러 번 또 매수를 드리고 그 다음날 30.6%까지 올라가던 그런 그림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M자 차트가 무너지고 한번 옆으로 더 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두색 저항선을 또 찍고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11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종목을 또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지선들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자, 그 라인들을 한번 볼게요. 현재 구간 일봉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라인들을 원래는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고점선 찍으면 계속 빠지던 그 라인이었는데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는 지지선을 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어떤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일봉 저항선들은 계속 저항선 작용을 했지만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도 저항선을 작용했지만 뚫고 올라가니까 이 에머리츠 같은 경우에 그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력들이 이 라인을 지금 계속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 그래서 그 라인들이 왔을 때는 한번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근처에 오면 한번 매수 전략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가격대가 밑에 1,750원서부터 1,700원까지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찍지 않고 바로 또 한번 올라갔던 그런 그림들도 많이 나오니까 1,750원서부터
1500원부터 1700원까지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이 228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저 라인을까지 찍으면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찍고 빠진다고 해서 물타기식으로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면 아주 곤란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매수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밑에서 매수 잡으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우리 한 종목 더 볼까요? 오성첨단 소재도 참 많이 얘기됐잖아요. 네. 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지선 라인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빠르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라인, 연두색 라인이 가장 중요한 그 라인인데, 그 라인, 왜냐면요. 요 날의 일본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이 날이죠. 8월 5일 날, 지선 역할을 하고 올라갔던 그 그림입니다. 자, 연결된 라인을 오늘 지금 또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 5일 날 찍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라인을 찍고 나서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찍고 그 다음날 또 양봉으로 또 크게 올라간 모습인데 이 빨간색 저항선을 찍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 요 라인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위에서 잡았던 추세선을 사용하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손절을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 하면 자,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리셨고요. 그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히스토리를 보셔도 그 라인들을 계속 저항을 삼았었고요. 이 라인 위에서는 이렇게 지지선을 삼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라인이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수치가 밑에 있는 라인이 1920원서부터 189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이니까요. 그 라인을 찍을 때 손절 물량을 받아서 한번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헤리스 부통령 관련주 에머리츠와 오성첨단 소재 두 종목 리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또 하나오션입니다. 자, 네. 폴란드에서 3일부터 6일까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그, MSPO, 그 국제방산 그 대전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의 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그리고 이 하나 오션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가서 방위산업전에 가 있는 상황이죠. 네. 자, 130개국에서 700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동유럽에서 가장 큰 방산 전시회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오션이 잠수함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어떤 잠수함 모형을 들고 나갔죠? 자, 모형을 들고 나갔는데 장보고 3급 그 잠수함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그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지금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또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자, 만약에 폴란드 오스카 그 잠수함 사업에서 3척에서 4척 정도를 지금 발주를 한다고 그 폴란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잠수함을 실질적으로 SLBM이 탑재를 가능한 잠수함을 지금 팔려고 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SLBM은 핵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SLBM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국가 자산인데 어떻게 지금 대응을 네.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네. 일단은 제가 하나 오션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MSPO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 이목을 확 끌고 있는 하나 오션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기존 라인 같은 경우에 이 저항선들을 지선을 뚫고 나서 지선 삼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할 추세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자, 밑에서 일봉 지선 라인, 저점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입니다. 자, 여기선 지선이 두 군데가 있어요. 밑에 있는 연두색하고 빨간색 추세 지선이 연결된 라인이 있고 바로 밑에 일봉 바로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추세 지선을 지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M자형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옆으로 더 기어버리게 된다면 한 번 더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점을 바로 밑에 있는 라인으로 잡고 싶은데요.
자, 밑에 있는 라인이 34,400원서부터 3만 원까지를 한번 매수를 잡으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은 우리가 뚫어야 되는 저항선도 지금 알려드릴게요. 31,700원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한다면 한 번 더 위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 MSPO 지금 국제 방산 전시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밑에 있는 지지선을 또 알려드리면서 그 라인을 매수점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파트너가 이 방산이란 키워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하나오션을 갖고 나온 이유는 있겠죠.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3만 원 선에서 34,400원 선 매수 접근 유효하다고 봤고요. 31,700원 돌파가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될 테니 이런 차트 흐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 날 윤석찬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전기차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죠. 인천 화재 사건 이후에 전기차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봤고 오늘은 여기 연장선상입니다만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타이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 이면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됐는가? 독일의 자동차 기술력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오늘 자세히 들어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지 또 투자에는 어떤 또 팁들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폭스바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네. 공장 폐쇄를 한다라는 거를 네네. 우리가 그것도 독일 내에 있는 네네네. 폭스바겐이 독일 회사인데 네네. 독일 내에 있는 공장을 폐쇄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자동차 패권을 쥐고 있던 독일에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러니까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에 제조 공장 하나, 부품 공장 하나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또 94년 이후로 고용 안정 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이게 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처음으로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실은 종료를 시켰고요. 그래서 인력 구조 조정, 대대적인 인력 구조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는 걸 그러겠죠. 갖다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조는 벌써 반발하고 나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를 그러니까요.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 이게 그 전기차 그 전환 축소에 방점을 둬서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원문을 읽어보면은 전동화에 대한 어떤 지연, 다시 말해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어떤 그 뒤늦음 이런 것들이 폭스바겐 내지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어떤 위기를 불렀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작년 전부터 사실 독일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이게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독일 내에서는요? 독일 내에서. 우리가 우리한테서 그게 보도가 그렇죠. 안 됐을 뿐인 독일 거지. 자동차 산업의 위기, 예. 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나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분석 기사들을 갖다가 리포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 현실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 전기차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이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들이 잘 팔리고 있고 뭐 꼭 저가니 뭐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유럽의 전기차들은 뭐 그렇게까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폭스바겐만의 문제를 우리가 치부할 문제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독일 산업 그 전반의 문제라고 독일의 언론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위기가 발생을 했느냐? 사실은 아직은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전기차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침투하기 아직은, 위해서는. 예. 사실은 내연기관차 쪽의 어떤 마진 같은 것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이제 그 자동차 산업 그 독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해 있었고요.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독일 시장에 22년까지는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니까 판매량이요, 1위. 판매량이. 예. 근데 또 독일에서 사실은 내연기관차들이 점점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전기차의 전환이 대적으로 전동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갖다가 위주로 한 독일차들이 점점 설 자리를 갖다가 잃어버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전동화가 좀 진척이 돼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배터리를 쓴다거나 네.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뭐 선전을 하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전동화에 대해서 사실은 좀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독일 완성차들이 다 전동화, 즉 전기차 전환 작업은 굉장히 좀 그렇게 좀 늦었죠. 늦었다 이렇게 왜 봐야 되는 그러냐면 거군요. 이게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그 몇십 년 동안 자동차 패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미련을 사실은 못 버린 거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미련 두 가지를 갖다가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불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독일산 내연기관차들이 설 자리를 점점 밀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전기차 전환이 이제 대폭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유럽 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들 안방이라는 것도 중국산 네. 어떤 전기차의 시장을 갖다가 점점 밀어가는 현실들. 이런 어떤 현실들이 사실은 그 독일 자동차 산업의 어떤 위기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실은 독일의 이 특히 엔지니어링 쪽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고 그냥 그렇죠. 독일은 기계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일종의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니 저는 드는 생각이 독일이 내연기관차에서는 뭐 글로벌 넘버 원이라는 지위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렇죠. 있다 보니 네. 일종의 약간 오만함, 교만함 뭐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뭐 22년도까지만 해도 그 중국 시장에서 그 수입차 점유율이 56%인가 됐었어요. 그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네. 한 두 번 가봤습니다. 확실히 폭스바겐 차가 많아요. 폭스바겐이 22년까지 1등을 했으니까. 예. 근데 23년에 BYD한테 그걸 뺏기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네, 그다음에 올 7월까지 외국산 그 점유율을 보게 되면 수입차 점유율을 보면 33%로 대충 확 줄었어요. 이제 3분의 1 토막 났네요. 그렇죠.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거대한데 그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던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그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폭스바겐만 그런 게 아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사실은 미국의 GM도 거기서 굉장히 그렇죠. 많이 팔았죠. 도요타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빠져나온 측면이 있죠. 점유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사실은 그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신의 한 수가 되고 잘 있다. 된 거네요. 네, 네. 오히려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거기 지금 타격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폭스바겐, 그다음에 GM, 도요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예. 독일이 그러면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네네. 독일이 뭐 이제 오만함 뭐 이를테면은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독일이 왜 이렇게 놓쳤을까요? 전동화 작업을. 그냥 내연기관차에 그 워낙 잘 나가는 건데 그냥 취해서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납득이 좀 그게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사실은 이유인 거고요. 네. 내연기관차의 어떤 패권들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전동화에 대한 준비 자체들이 굉장히 미진했다.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슐렌 브렘제라고 해가지고 국가부채 그 자동 제어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유럽이 그게 좀 있죠. 네, 특히 독일이 그게 강하죠. 굉장히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기억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19 대응에 쓰고 남은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뭐 한 수십조, 수백조 정도가 됐던 돈이 그래요? 남은 돈이 있었어요. 돈이 예산이. 있었는데도.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기후 변환 자금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독일 정부가.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제동을 건 거예요. 못 한다. 왜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재정적자 3% 그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그게 그 아까 말했던 그 슐렌 브렘제 그 국가부채 자동 제어 장치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난 겁니다. 아.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이 그 신재생 미래 에너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인력들,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준비 자체를 갖다가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도 확 줄였죠. 근데 독일은 네. 그 말씀 드리니까 저는 의아스러운 게 음. 독일은 일단 연정 자체가 네네. 환경 쪽에 연정이 항상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녹색당이 있었고 네네네. 또 하나가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쪽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역인데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무래도 아까도 궁금하네요. 말씀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동 장치에 크게 발목을 그게 잡았던 거고요.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막대한 보조금을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있죠. 그 전기차 전환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일단 한 발 늦었지 않습니까? 전기차 네. 전환에 대해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한 발 늦은 거고 한국에 비해서도 한 발 늦었다라고 보통 평가들을 많이 해요. 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 수직 개발을 갖다가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아. 독일 내에도 물론 그렇고 유럽 전체적으로도 사실 그 양산에 성공한 변변한 배터리 업체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노스볼트라는 회사 있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네. 최종적으로는 삼성의 SDI가 노스볼트랑 원래 계획했던 물량을 그 BMW가 계획했던 물량을 삼성 SDI 거로 돌렸죠. 아. 또 폭스바겐도 지금 계약을 갖다가 노스볼트와의 기존 계약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그렇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 차례 R&D 단에서의 성공하고 이걸 예. 양산 과정에서의 이거 성공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음. 근데 특히 미드니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CATL 같은 경우도 미드니켈, 삼원계의 미드니켈 가령 뭐 NCM 523이라든가 622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만들고 있지만 811, 9반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율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튬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제대로 기술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구현하기가 굉장히 구현을 어렵다는 못한다는 얘기죠. 얘기군요. 아. 그러니까 노스볼트의 어떤 R&D의 어떤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이 양산 과정이라는 건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십 년에 걸쳐서 이걸 잡은 거잖아요, 수를. 이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대체적인 평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들 문제들 때문에 그 수직 개발화 자체가 완전히 실패를 해버린 거고요. 그렇다 하다 보니까 그 전동화에 대한 어떤 기반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평론가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전기차 한 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가 배터리인데 네네. 배터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유럽이 무슨 배터리 관련 소재가 뭐 일단 광물이 나는데도 별로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물도 안 나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도 노스볼트에 있지만 기술력이 네네네. 아직은 취한치 않고 네. 그때 소재 뭐 회사들이 딱히 있는 것도 네네네. 아니고 그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이라든가 한국이 이렇게 준비한 거에 비하면 너무 기반이 그렇죠. 없네요. 기반이 없는 거죠. 지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100년 이상의 공급망을 갖다 완비했잖아요. 네. 유럽에 수많은 좋은 부품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요. 보쉬라든지 뭐 네.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전기차에 필요한 어떤 공급망 자체를 갖다가 완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배터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출사표를 던졌죠. 유럽에서 영국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 이런 회사들이 그 출사표를 많이 던졌지만
지금 양산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패권을 워낙 오랫동안 강력하게 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기득권화가 돼서 그렇죠. 이거를 어쨌든 최대한 늦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렇죠. 이게 전동화로 전환하는 거에 이렇게까지 늦어진 그렇죠. 유럽 그게- 전체가 네, 다. 유럽 전체가 거기에 이제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럼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네. 지금 이제 유럽도 미국이 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유럽도 이제 관세를 이제 올렸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전기차에 대한 네. 부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내부적으로 전기차의 관세를 높여서 뭐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을 올라가게 만든다라고 쳐도 자체 내에서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 능력이 별로 좋지는 않다 보면 네네. 뭐 관세 인상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관세를 갖다 인상한 것들이 바로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 같은 건 밀어내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에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서 중국 브랜드, 순수 중국 브랜드, 가령 뭐 폴스타라든지 BYD, 볼보라든지 뭐 예. BMW라든지 폭스바겐 빼고, 그 테슬라도 빼고, 그거는 한 18%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요. 아. 중국에서 그 수출되는 거에.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그 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잖아요. 중국산 어떤 그 전기차가 가격은 싸지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거는 뭐 가령 뭐 기존에 이제 동구권, 서구에서도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은 어느 정도 차용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관세가 부과가 이제 결정이 됐고 최대한 뭐 37점 몇 %까지 확정이 예. 되지 않았습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중국산 점유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순수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그런 걸 자기들도 충분히 예상을 할 텐데 네네네. 자기들 나름대로 결국 지금 미국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니까. 미국은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러면 거죠. 결국 유럽 그다음 가장 큰 시장은 유럽 시장에서 나름 전기차로 승부를 내려면 네네. 유럽 어쨌든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대응을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대응은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중국은 거기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일단 성공을 한 거죠. 네. 사실 중국이 전기차 전환에 이렇게 애를 쓴 거는 자신들이 암만 노력을 해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내연기관차에서는 선진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건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거예요. 전기차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는 뭐 각 제조사의 전동화 의지도 있지만 정부가 거기다 엄청난 보조금을 갖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싼 가격을 무기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기존에 이제 자동차 강국들이잖아요, 다. 네. 독일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있는 거고 프랑스도 다 자국 나름대로의 제조 어떤 그 기업들을 다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일시에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머스크가 얘기할 정도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유럽 내부에서 어떻게든지 중국산을 갖다 막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겠죠. 그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효과는 발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네네.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들의 어떤 그런 미래력 수출 이런 부분들 약간 덤핑 수출 같은 거는 좀 막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전동화에 늦었다고 그래서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르노가 우리 LG 엔솔의 그 NFP 배터리를 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SDI도 뭐 최근에 그 럭셔리 회사들 슈퍼카들한테 네네네. 전고체 배터리 네네네. 샘플을 보냈다는 얘기도 네네네. 나오고 있고 등등 네.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우리 쪽이랑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너무 아니, 약간 국뽕스럽게 그렇지는 해석하는 게 않-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그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중국 그러냐면은 말고는? 예, 중국 말고는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말고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들 우리밖에 없죠. 우리밖에 없죠. 예, 예. 우리 배터리를 달아야 미국 수출도 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수출하려면. 미국 수출하려면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우리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상황적 독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사실 3원계 배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하잖아요. 네. 자동차는 점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점점 에너지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밀도의 3원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하이니켈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그 럭셔리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고급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가 삼원계 배터리를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 그 제조 기존에 이제 그 전기차 전환이 미진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 전기차 전환을 할 때는 그 선택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이제 중국에 대안으로만 하기에는 걔네들의 그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네네. 우리 그 한국 배터리가 갖고 있는 뭔가 걔네들이 봤을 때 아 이건 한국 배터리가 참 괜찮다라고 보는 뭔가 기술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강점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GMP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만든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말씀하시는 전기차 거죠? 전용 플랫폼. 예. 그 플랫폼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갖다가 여러 군데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외국의 그 유명한 그 엔지니어링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GMP 시스템이라는 게 네. 저희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에 맞는 전기차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거죠. 아, 기존의 그 내연기관 내연기관 같은 다른- 경우에는 엔진과 미션을 통해서 제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의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모터를 통해서 차를 갖다가 제어를 합니다. 자, 전자적으로 전기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는 독일 차들의 어떤 품질이 굉장히 우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뭐 순간 가속력이라든지 네. 선의 능력이라든지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 GMP 시스템이 그걸 갖다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기계적으로 제어했던 걸 갖다가 전기적으로 제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포함되는 것처럼 저기 보는 것처럼 그 우리가 배터리의 화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그게 최대 하도죠. 근데 이것만큼 우수한 시스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GMP 시스템이라는 게 전기차 화재까지 다 그렇죠. 커버를 다 한다. 커버를 하는 아.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서 봤듯이 옆에는 기가 스틸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덮개 자체는 그 폴리아미드를 써가지고 유리섬유를 써가지고 난연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아, 불이 나도 화재를 최소화할 수 그래서 있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불이 났던 EV6가 네. 그 모듈 하나만 불타고 가지고 전체가 불탄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EGMP 시스템의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그 충돌 안전 대책이라고 그러죠.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강성이 무너져가지고 밀고 들어오면 불날 거 아니겠습니까? 불도 나고 또 사람도 더 많이 다칠 수 있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진짜 잘 해놨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폭스바겐이 차세대 전기차에서 그 우리 걸 사가가지고 폭스바겐이 장착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 모비스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BSA 시스템을 갖다가 폭스바겐 같은 건 차세대 전기차에서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이 엠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엠립이라는 게. 예. 근데 이게 그 엔지니어링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따르면은 EGMP 시스템보다 다 최소한 한 2년은 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BMW가 올해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 노이어 클래스라고. 벤츠는 그 변변한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체가 아직 발표된 게 없죠. 야, 그러면 참 우리랑 중국이 참 굉장히 전기차에서 앞서가는 게 맞군요. 그렇죠. 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GM 같은 경우도 그 얼티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그 뭐 제가 국뽕에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 GMP 시스템의 우수성은 기존의 그 다른 그 완성차 기업들보다 한 2년을 앞서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국의 기술력 상황, 네네. 그다음에 중국이 왜 이렇게 유럽뿐만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나라니까 그런 어떤 강점에 대한 그 근거가 뭔지 얘기도 좀 들어봤고 또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경쟁력,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유럽 입장에서 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라든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강점, 특히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강점은 네. 사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따라잡기는 만만치 않은 네네네. 그런 경쟁력인 건 네네네.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강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내연기관차의 그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한 이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어떤 붕괴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현대차나 기아 또는 국내 이 자동차 업계가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도 네. 투자하시는데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는 어차피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다 그렇게 알고 왜 있죠.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어떤 명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미래 산업의 총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인공지능,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전기차장을 머뭇거리거나 그러면 이게 바로 독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비록 캐즘이고 수익률이 좀 적게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현대 기아차가 대중적 전기차장 엔트리급들을 막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EV3라든지 뭐 캐스퍼 일렉트릭 그렇죠, 풀고 있지만 그렇죠. 네. 그게 유럽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캐즘이다 아니면은 뭐 수요 둔화다 아니면 수익률 때문에 전기차장을 늦추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지금 그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앞서 있었던 그 어떤 전기차 시대에서 조금 앞서 나갔던 부분들을 갖다가 금방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다. 지금은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에 의해서 상황적 독점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배터리가 됐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됐든지 간에 미국이 중국산을 막고 있는 거고 유럽도 관세 정책을 통해서 중국산을 막고 있는 거니까. 그 반사에게 효과가 클 수 있겠다는 그렇죠.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시장을 갖다가 언제까지 캐즘이 지속될지는 뭐 저는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한층 더 가열차게 사실은 이쪽 시장의 어떤 지금의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폭스바겐 따돌렸잖아요. 도요타도 따돌렸어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폭스바겐하고 도요타를 어떻게 이길까라는 걸 갖다 내연기관차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기기 힘들 거라고 본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들이 마련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우리한테는 이게 기회죠. 엄청난 기회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노려야 되겠다라는 네.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팁들이 된 게 아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도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좀 더 깊게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월 9일 아이폰 노크릇 에디션 공개 임박, 피트, BH와 인터플렉스의 얄궂은 운명입니다. 자, 아이폰 유저분들은 기대가 많으시겠네요. 저는 갤럭시 유저라. 근데 아이폰 진짜 예쁘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그런 디자인을 뽑아내죠.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싶은데 저는 그 시스템을 못 쓰겠어요. 저 맥 컴퓨터도 그냥 집에 디자인으로는 사놨는데 인테리어용.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삼성이랑 전부 이게 방향도 반대고 뭐가 다 반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늙어가지고 새롭게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 예쁘긴 한데 못 사겠어요. 어쨌든 간에 젊은 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이폰, 그렇죠? 화소가 뭐 몇 억 화소가 나오지도 않는데 갤럭시는 맨날 뭐 달표면을 땡겨서 찍는다고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사실 젊은 층들은 달표면 찍는 거에 관심이 없고 달을 어디 가서 찍겠어요. 달 뭐 개기월식이나 이럴 때 한 번씩이나 찍지. 두바이 초콜릿 지금 찢어가지고 그 단면 찍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더 좋죠. 젊은 층들은 아이폰을 산다. 그래서 아이폰 16이 드디어 나온다. 원래 이 아이폰 신형 시리즈 나올 때 대부분 9월 달에 나와요. 9월 중순 정도, 9월 10일, 12일, 뭐 15일 이 정도에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9월 10일 날 발표하려다가
이번에 뭐 대선 후보 토론회가 처음으로 있다네요, 지금. 그 해리스랑 트럼프가 뭐 드디어 합의가 끝났나 보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땡겨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는 뭐 애플에서 발표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8월 26일 날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이메일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자, 근데 애플 허브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야, 이거 이름도 진짜 애플에서 만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이거 팁스터라고 막 이렇게 막 처음에 막 유추라고 막 이런 애들 있죠. 막 몰래 유추라고. 근데 뭐 이것도 요즘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제조사한테 얘네 돈을 주고 너네 언제 유출해라. 이게 소스를 준대요. 뭐 진짜냐 아니지 그 거래자들만 알죠. 모르겠죠. 그 내부 저기나 아니면은 저기도 있어요. 옛날에 한때 그 애플 기사 보면은 다 기자님들이 무슨 뭐 대만의 거밍치 연구원에 따르면 그거 많이 보셨죠, 그거. 그분이 그 대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거 적중률 높아서 뜨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적중률 떨어져서 팁스터 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 폰 나오기 전에 유출시켰는데 그 유출하고 실제치랑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럼 팁스터 순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정보원이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1등 하는 사람이 그 내부에 정보원이 있대요. 그게 만약에 정보원이 빼낸 거라면 이거는 저기 불법인데 뭐 그게 또 아까 전에 시킨 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겠죠. 소송하고 뭐 난리인데 어쨌든 그게 팁스터 계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애플 허브에서 올린 요 초대장 요건 진짜예요. 뒤에 가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 초대장인데 이게 9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전 2시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나오겠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파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애플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극장인데 스티브 잡스는 없죠. 팀 쿡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초대장이 CNBC에서는 이 시리야 하면 탁탁 이런 게 나오죠. 시리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지금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게 시리가 뭔가 업그레이드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초대장을 보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애플 허브는 애플 공식 계정이 아니라는 거. 자, 애플 허브. 자, 이것도 애플 허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은 못 내리죠. 자, 이런 거예요. 스펙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스펙은 그날 팀쿡이 공개해야 되는데 이제 스펙이 다 이 사람이 예측한 거. 이거 예측해가지고 실제치랑 맞으면 이제 명성이 드높아지고 언론에서 다루고 막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 이러니까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 맛에. 지금 팁스터 순위 1등 하시는 분이 뭐 우리나라 저기 그 기자분 한 분이 저기 외부로 인터뷰를 시도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정치글만 엄청 쓰는 사람인데 여기 흥미 있어서 취미로 하고 있다. 나는 뭐 돈 받은 것도 없고 나 아예 취미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서 그렇지 뭐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아이폰 16, 16 플러스, 프로 맥스 이 위로 갈수록 스펙이 커지죠. 이 색상까지 이 색상도 예측한 거죠. 색상. 지금 놋그릇 에디션이 왜 나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색깔이 뭐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이게 아이폰 역사상 최악의 색깔이라는 지금 자꾸 평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놋그릇 같다. 놋그릇 에디션 나온다. 뭐 이거 맞출지 모르겠으나 자 이분은 이렇게 예상했어요. 아이폰 16은 요 색깔, 아이폰 16 플러스는 요 색깔, 아이폰 16 프로는 요 색깔, 16 프로 맥스는 요 색깔일 것이다. 화이트를 예상한 분도 있거든요. 어떤 스펙을 쫙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뭐 이게 맞으면 이제 자 이거는 소니 딕슨이라는 이 지금 또 팁스터예요. 팁스터인데 이분은 하양, 검정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레이고 요거는 또 겹쳐요. 이거 놋그릇 에디션. 그래서 지금 자꾸 이 색이 왜냐면 이게 애플이 청동기 색을 쓸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우리 유물 국립박물관 가면은 이런 색깔 맞지? 이런 색깔을 지금 또 우리나라 신라 시대 놋그릇. 자, 놋그릇 에디션 과연 나올지 지금 공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소니 딕슨 팁스터도 예상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마인부입니다. 자, 저 드래곤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프리저가 제일 셀 줄 알았더니 마인부가 있었죠. 그리고 마인부 이 뚱뚱한 애. 얘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얘 착한 놈이었죠. 나중에 마른 놈이 그 최종 보스였죠. 그것 때문에 원기옥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 근데 마인부인데 이분도 팁스터인데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 초대장. 이 가짜 초대장을 올려놨어요. 이 가짜입니다. 아까 애플 시리에 그 불타오르는 게 진짜 초대장이에요. 자, 이런 팁스터들이 예상을 많이 하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팁스터들의 예상이 얼마나 맞을지. 또 이번 기회에 또 많은 팁스터 순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부품주들을 봐야겠죠.
자, 이게 경연성 PCB라는 건데 인쇄회로 기판인데 경성, 리지드, 딱딱한 부분이 있고요. F, 플렉서블한 부분도 있어. 같이 들어가요. 이게 여기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있을 경우에 따로 버튼이 없더라도 스마트 터치를 통해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안에 기판이 경성, 딱딱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LFPCB예요. 리지드랑 플렉서블이 같이 있는 거. 요게 기술입니다. 자, 요런 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애플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BH의 지금 저 리포트인데요. BH의 저기 보시면은 매출액 구성이 FPCB가 절대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 근데 여기 나눠져 있군요. 국내 중화권이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북미가 있고 그걸 합치니까 61%가 FPCB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L이 붙으면 리지드, 경연성 PCB가 되고요.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20% 있고 전장용 FPCB가 있습니다. 어쨌든 FPCB로 다 돈을 벌어먹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랑 그리고 대만의 플렉시움, UMTC 이런 거를 비교 대상 기업으로 요 보고서에서는 해놨는데 뭐 요거예요. 12개월 포워드 PR로 했을 때 지금 일본의 이비덴이 23.70, 대만의 두 기업은 17.82, 18.93인데 이 지금 BH는 6.96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물론 이게 인기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PER이 높다는 게 단순히 이 수치로만 계산해서 그러면 주식 투자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이걸 딱 PER 치면은 온갖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데 딱 쳐가지고 낮은 거 그럼 사. 그럼 오르면 높은 건 팔아요. 그럼 내려. 그럼 누가 주식 투자가 고민을 해요? 그냥 기계에다가 이거 입력해 놓으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일본의 이비덴이 여기서 가장 압도적인 지금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23.70 가장 인기가 많아서 높은 걸 수도 있어요. BH가 인기가 낮아서 낮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단순히 낮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어그룹을 비교해봐서 1등은 어느 정도의 PR을 받고 있고 꼴등은 어느 정도의 PR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뭐 보는 게 아주 의미 없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ROE 자기 자본이익률이 16.49라서 지금 뭐 이비덴의 8.39에 비해 2배인데 자기 자본이익률도 이렇게 2배인데 뭐 PR이 낮다. 뭐 요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PR이 단순히 인기가 없어서 낮은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근거가 조합이 되면은 그쵸. 그럼 이제 저평가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겠죠. 단순히 뭐 PER 요거 수치만 보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주식 투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비덴입니다. 이비덴 일본의 이비덴인데 차트가 월봉 차트인데 이래요. 뭐 아주 큰 변화는 없고요. 2020년도에 한 번 레벨업 된 뒤에 지금 4년째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 FPCB 업체는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이비덴은 오르지 않았고요. 대만 업체 것도 하나 볼까요? 아까 비교 기업으로 거기서 삼았으니까 플렉시움 인터커넥트 이것도 보시면은 별 변화가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얘네들은 2018년부터도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대만 증시든 니케이 증시든 한번 크게 올랐다가 내려갔는데 그런 큰 움직임도 FPCB 업체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FPCB 업체가 다들 어떤 큰 대세 상승의 흐름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죠. 오늘까지예요. 9월 4일에서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가셔서 보셔야죠. 왜냐면 PCB 관련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터플렉스와 BH의 얄궂은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영풍그룹의 인터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영풍그룹이 우리가 막 고려아연처럼 막 그 비금속 파고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본업인데 관계회사나 자회사에 이 PCB 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다 참여했어요. 예를 들어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테라닉스 전부 다 인쇄회로 기판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여기 다 참여를 했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뒤로 일단 넘어갈게요. 네,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자, 여기에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영풍그룹인데 영풍그룹의 관계사의 영풍전자 있죠. 영풍전자도 같이 FPCB를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BH랑 경쟁사고요.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테라닉스 전부 다. 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PCB 업체의 대명사격인 회사들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다 인쇄회로 기판 제조 있죠. 인쇄회로 기판, 시그네틱스 반도체 패키징이고요. 자, 영풍은 이런 알짜 IT 회사들을 엄청 갖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무슨 지금 얄궂은 운명인가? 자, 인터플렉스도 똑같죠, 이거. 자, 여기서 플렉서블한 부분이 있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PFSP. 그러니까 LFPCB. 그렇죠? 요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가 여기에 대장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아이폰 X가 출시될 때 요것도 영풍전자 겁니다. 영풍전자도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리지드도 하고 있고 플렉서블도 하고 있고. 그렇죠? 리지드 플렉서블. 맞죠? 네. 영풍전자도 이걸 하고 있다. 쭉쭉 넘어가면서 볼게요. 아이폰 X가 나왔을 때 아이폰 X가 자꾸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플렉스가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었는데 인터플렉스의 FPCB가 문제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가지고 인터플렉스가 애플향 TSP용 터치패널용이죠. RFPCB 총 소용량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때 팽당하게 돼요. 결국. 뒤로 가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런 것도 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플렉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하라고 3억 5천만 원 벌금 물렸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이 뉴스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하도급업체에다가 일을 줘놓고 애플한테 자기가 일을 뺏기니까 어쩔 수 없다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거 너 잘못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망신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BH가 수혜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향 양쪽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갤럭시에도 하고 애플에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때 RFPCB 여기 나오죠. 리지드 플렉서블 PCB 생산 판매 중단 및 잔여자산 처분. 2021년 10월 15일. 자, 삼성전기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면서 RFPCB 생산 판매 중단하고 잔여자산 다 처분해버렸어요. 대박 났죠. 왜냐하면 BH는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애플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삼성전기도 납품하니까 삼성전기가 삼성 디스플레이 주는 물량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기 큰 게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같이 경쟁하던 인터플렉스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아이폰 X 이후로 쭈쭈쭈쭈쭈. BH 혼자 남았네요. 그게 얄궂은 운명이란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풍전자 아까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영풍전자랑 BH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애플향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영풍전자가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영풍그룹의 인터플렉스, 영풍그룹의 영풍전자. 2번을 당한 겁니다. 영풍그룹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BH에게는 굉장히 좋고요. 한 줄 매듭형입니다. 안타깝지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일지어다.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 또한 능력.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긴 하고 있지만요. 상반기에 이 주도주가 주춤했던 사이에 최근에 그러니까 늦여름과 이 초가을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인데요. 오늘 그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5월 말에 뵀었고 네. 한 3달, 4달 정도 네. 만에 뵙는데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일단 주가 흐름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 가장 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큰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그때 나오셨을 때 제 기억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라든 이런 호재는 네. 좀 늦게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지금 주가 상승의 동력은 뭡니까? 그때하고 네. 이제 몇 달 정도 지났는데요.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바이오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점이 적시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달 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해소다. 네, 지금은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이제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래서 당장 돈을 구하기 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아무런 회사의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하락했죠. 그거는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FDA 승인이 났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래서 먼 후에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먼 훗날의 얘기죠. 따라서 더군다나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열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먼 훗날에 현금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지금 시점으로 이제 신약 승인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가져오다 보면은 회사 가치가 금리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회사 가치는 떨어지고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회사 가치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을까 어떨까. 그리고 상반기에는 HLB가 신약 승인을 받는 데에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신약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레벨업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신약 승인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KJ바이오주의 레벨업을 이끄는 그런 동력이었다.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세계 폐암학회인데 우리 쪽에서 좀 주목해볼 내용들이 있을지 또 업계 어떤 쪽으로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별로 모멘텀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계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렉나자를 개발한 유한양행의 이제 마리포사 3상 네. 추가적인 결과 발표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나자가 같이 싸워야 되는 약품이죠. 타그리소라는 약품하고 비교한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화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업화 시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레이저티, 이 렉나자하고 아미반타맙 병용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렉나자 단독으로 신약 승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데이터 발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록에 나온 거를 보면 네. 이제 거의 그 치료 이제 약효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후가 안 좋은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치료제 승인 받을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국 최초 신약 블록버스터 이 네. 등급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 FDA 문턱은 넘었는데 이제 다른 네. 국가 쪽으로의 승인은 또 어떻게 네. 진행이 될지를 궁금해하세요. 네. 미국에서의 그 판매량을 보면 글로벌 판매량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미반타맙이라는 그 렉나자하고 병용 치료를 하는 그 약물이 정맥 주사형으로 현재 신약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미반타맙을 치료하기 쉬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다시 이제 신약 승인을 받는 그런 심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연말 정도에 결론이 난다. 만약에 그 피하 주사 제형으로 승인을 받는다면 훨씬 더 상업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내년에 발표되는 전체 생존 기간,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치료했을 때 얼마나 그 환자들이 오래 생존하느냐, 그 데이터가 내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타그리소 대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를 확인한다 그러면 오히려 임상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약 1조 원 정도 팔릴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리도 마찬가지로 1조 원 정도 팔릴 것이다. 그렇게 네. 하면 1차 치료제로서는 2조 원 정도, 그다음에 2차 치료제로서도 한 3천억씩 팔려서 한 2조 6천억 정도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판매를 하는 존슨앤존슨에서는 약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원 이상을 팔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오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신 입장에서 이번 네. 유한양의 사례가 굉장히 좀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 결과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뭐 한국형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의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벤처 기업에서 발굴한 물질을 대형 제약사가 도입을 해서 정부 지원 통해서 그것을 또 가치를 증명을 한 네. 것이니까요. 네.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임상 3상을 도전하는 그 약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네. 보면은 자격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가지고 국내 그 임상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임상 3상으로 진출을 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국내 물질 중에서는 해외로 기술 수출되고 그리고 빅파마들이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이 임상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내 약물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빅파마가 임상을 진행하고 그들의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된 물질들이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그런 성공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확률이 전혀 무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 확률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도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업계에 정말 여러모로 의미 있는 네, 그런 성과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오는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유럽 종양학회 쪽, 네. 이쪽을 제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에스티팜 그리고 의료 AI 기업 루닛도 출동을 한다고 하죠. 좀 네. 유의미한 성과가 기대되는 곳이 있을까요?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마커를 영상 진단으로 그 바이오마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면역 표현형이라고 해서 환자별로 네.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면역 세포의 분포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치료를 할 때 다 네. 같은 치료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 표현형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가 치료 반응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구분하는 그런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루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닛 인사이트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매출이 되고 있는데 루니스코프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회에서 발표되는 루니스코프 관련한 내용이 이제 루니스코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글로벌 업체들하고의 협업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네. 에스티팜 1002에 대한 임상 1상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이제 에스티팜 기대되는 이슈이고 또 의료 AI 기업 루닛 같은 경우에는 루니스코프 연구 결과가 또 어떤 식으로 좀 네. 심화돼서 내용이 적용이 되고 발표가 될지 네. 주목해 보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퓨처캠은 어떨까요? 퓨처캠도 유럽에서 전립선암 관련해서 후보 물질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는 업체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 진단제, 그 다음에
전립선암 진단제하고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FC705라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했고요. 네.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유럽 핵의학회에서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에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검증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이제 치료제로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매출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22년도에 승인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 블록버스터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FC705가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진출을 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이번 10월 달에 있는 중간 결과 발표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임상 2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투자에 대한 매력은 좀 충분해 보이는데 그럼 기다려야 되나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네. 퓨처캠의 임상 1상 결과입니다. 근데 임상 1상 결과를 보고 임상 2상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약물의 우월성을 가지고 임상 2상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임상 1상에서 FC705는 단회 치료,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을 단회 치료해서 경쟁 의약품들이 6회에서 4회 정도 치료한 효과를 나타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낮다는 것은 뭐 ADC의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링커를 어떤 좋은 링커를 사용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링커를 사용하면서 알부민 결합자리라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몸속에서 오래 버티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약물이 타겟까지 다른데 이제 걸리지 않고 타겟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이 임상 2상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종목 얘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라가는 알테오젠 주가를 네. 보면서 가지지 못한 분들은 아쉽다. 이것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알테오젠을 놓쳤다면이라는 제목으로도 네. 에이프릴 바이오를 언급을 했거든요. 네. 보니까 유한양행이랑 공동 개발한 이력도 있고 뭐 덴마크 제약사의 기술 이전한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표님 관점에서 성장성 에이프릴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성장성이 주가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될지 우리가 이런 걸 좀 예측해보고 싶어서요. 네. 아마 알테오젠하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공통점이라 그러면은 그 기술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세계 두 회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퓨처캠하고 마찬가지로 약물에다가 알부민을 몸속에 들어가서 알부민이랑 결합해서, 알부민이랑 결합하면 몸속에 오랫동안 약물이 대사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가 늘어나는, 즉 약물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파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에다가 다양한 4가지 약물을 추가적으로 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가지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파이프라인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2개의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기술 수출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6월 달에 에보민이라는 회사한테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더 기술 수출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먼저 기술 수출을 해간 룬드백에서 룬드백은 이 물질로 A1이라는 물질인데요. 네. 이 물질로 안근병증 치료제, 이제 눈의 안쪽의 근육이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눈이 나오는 그런 네. 이제 질환인데요. 그거 네. 말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이제 시장이 거의 이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새로운 적응증으로 확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확실해지는 시점에는 충분히 회사 가치로 이제 옮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플랫폼 기술에 기반해서 기술 수출을 2개 이상 함으로써 기술 수출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사파라는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약품을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ADC라든가 아니면 비만 치료제 물질을 아예 이 플랫폼에 달아서 기술 자체를 수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올해까지는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내년 초부터는 기술 수출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술력을 갖춘 그런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 긍정적인 정말 이 에이프릴바이오는 기술력에 더해서 기술 확장성까지 그렇습니다. 수출 등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앞서 이 금리 인하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다음 주에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 나오면 꼭 짚어봤던 미국 생물보안법 표결이 임박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CDMO 쪽에 수혜가 거론이 많이 돼 왔었는데요. 다른 비중국 경쟁사도 CDMO 잘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들과 그러니까 비중국 경쟁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는지 따져주세요.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CDMO 회사고 글로벌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우시바이오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탈락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우시바이오가 이제 영업을 미국에서 계속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그 CDMO 시장, 즉 항체 치료제 이제 생산해주는 이 시장은 대단히 크고 성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우시바이오가 탈락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을 이제 누가 먹을 거냐 하는 그런 경쟁이 대단히 이제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커지는 데다가 경쟁자가 하나 없어지니까 누가 먹느냐. 그런데 이 론자하고 사업 구조가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제 작은 바이오 업체들의 항체 약물들을 대개는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약물들이죠.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약물들을 생산해 주는 게 우시바이오 로직스였습니다.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게 론자였고요. 론자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도 올해 들어서 한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죠. 그래서 론자도 미국에 있는 그 공장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도 일본 회사지만 미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이제 국내 생산 시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큰 빅바이오텍으로부터 빅파마로부터의 수주를 굉장히 크게 많이 받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아니더라도 수혜를 계속 받으면서 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 10% 정도의 이런 그 작은 회사들로부터 수주를 받는 그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CDO 부문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조금씩 문의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CDO 부분의 성장성, 그 다음에 빅바이오 이제 빅파마로부터의 기존 사업 확장 등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항상 밸류에이션 트랩에 갇혀 있었는데 론자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도 훨씬 낮아지고 있다. 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미 생물보호법의 반사의 수혜 기대감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성장의 가능성 또 좋은 여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네. K바이오 레벨업이라는 표현을 또 앞서 써주셨으니까요. 향후 전망과 함께 이전에 나오셨을 때 나스닥 쪽에 있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랑 한국 쪽이랑 같이 이렇게 투자해보자 포트 구성할 때 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예.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네. 언급해 주세요. 예. 그 국내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바이오하고 국내 바이오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게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 특히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한양행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도 과거의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글로벌 확률이 적용되는 글로벌 임상이 적용되는 글로벌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식 성과, 근데 성과를 받는 주식이 좋은 업체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아마 미국 쪽의 나스닥 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지식이 없고 약간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ETF를 사고 국내의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을 위주의 포트 구성과 함께 종목 선정이 부담스럽다면 ETF 투자도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네.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경기 방어주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상반기만 해도 참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AI, 뭐 반도체 붙으면 대부분 다 매수를 해도 수익률에 비교적 뭐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 괜찮았었기 때문에 상반기는 사실 참 수월한 그런 주시장 흐름이었다면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그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혜진 대표 이제 출연했을 때도 뭐 바이오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 그럼 그 다음 순위가 바이오냐? 아니면 2차 전지냐? 그럼 그것도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이후에 하반기 들어서 꾸준한 흐름을 보였던 두 업종부터 먼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를 나눴던 바이오 업종 상황을 좀 보면은요.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야는 지난번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날 이후의 반등 흐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좀 보시는 것처럼 8월 5일 이후에 굉장히 강한 반등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고점 이미 다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업종 지수가 이 정도니까 물론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오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이오 업종이 하반기 들어서는 시장을 좀 끌고 가 있는 주도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주가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 탑 10만 가지고
지수를 뽑은 걸 보면 물론 이제 앞서 바이오에 비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8월 5일 날 급락한 이후에 이미 그 이상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징은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고 있고 소재주들은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LG 엔솔하고 삼성 SDI는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는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와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역시 통신주를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방어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경기 어떤 변동 상황, 즉 뭐 불황이 오더라도 꾸준하게 현금 창출력이 나오고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없는 그런 데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뭐 유틸리티, 뭐 금융, 뭐 이런 회사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일단 통신주 상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앞서 바이오까지는 아닌데 2차 전지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주들이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크게 없었던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보면 스물스물해서 올라와서 지금은 이미 8월 5일 날 이 급락 이후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있고요. 최근에 조금 약간 그 침체가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강하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신주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업종이죠. 유틸리티 중에서 대표적인 전기 가스 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8월 5일 날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상당히 강한 장대 양봉을 3개나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 쪽에서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를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힘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대왕고래 테마까지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좀 더 컸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유틸리티 업종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통신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통신사 SK텔레콤과 KT의 그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어떻게 보면 아까 통신 업종 지수의 차트와 가장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고요. 최근에 장대 양봉을 끌어내면서 살짝 좀 조정을 받던 상황을 완전히 돌변하는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뭐 장대 양봉이 자주 나타나는 이런 식의 흐름은 아닌데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기 방어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KT도 좀 보죠. 예, KT는 SK텔레콤만큼은 아닌데 역시 최근에 어제 장대 양봉 나타나면서 끌어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두 통신주는 이를테면 올드한 개념의 통신주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최근 들어서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면서 이제는 AI 관련주로서의 어떤 변화를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그 AI-라고 하는 이 일종의 이제 AI 에이전트 개념, AI 비서 개념으로 지금 이 기술을 좀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어떤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이 통신주들이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단순히 이렇게 어떤 그 내러티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변화가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2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나 증가를 하면서 통신주로서는 상당히 이 증가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뭐 휴대폰이나 이런 쪽 분야의 어떤 수익뿐만이 아니라 AI 관련돼서도 수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SK텔레콤이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AI와 관련된 어떤 그 변화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주가도 그게 다른 통신주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신주와 유틸리티주 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이 경기 방어주 중 하나가 바로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 업종을 보면 사실은 필수 소비재는 주가 흐름이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이나 유틸리티 쪽보다 딱히 뭐 나은 건 아닙니다.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차트로 가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의 이 투자 대가들의 흐름을 보면 이
필수 소비재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인데 여기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죠. 뭐 대표적인 그런 소비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위권으로 크래프트 하인즈, 이것도 소비재죠. 이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드러켄밀러인데요. 드러켄밀러 역시 필수 소비재 항목에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죠. 여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투자 대가들도 경기가 좀 하강 국면으로 가는 걸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필수 소비재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있다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필수 소비재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긴 한데 지금의 주가가 좀 비교적 아직 많이 안 오른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다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그런 주가 모멘텀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장 금요일장 11시 49분 지나고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역시나 좀 약세권에서 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기다리시면서 네. 저희와 또 이데일리 TV와 오후장도 함께 하시면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